이번 사건은 2008년 미국 뉴멕시코주 세븐 바 노스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당시 17세의 브리튼이라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목격자와 범인이 남긴 증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죠. 그렇다면 브리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이앤은 7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였으며 당시 신용조합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두 딸은 당시 독립한 상태였고 나머지 5자녀는 다이앤과 함께 살고 있었죠. 브리트니는 7명의 자녀 중 5째였고 성실하고 긍정적인 소녀였습니다. 브리트니의 꿈은 신문기자가 되는 것이었고 목표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으며 성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한 브리트니는 학교에서 멀지 않은 쇼핑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11일, 그날 브리트니는 오후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 다이앤과 함께 집에서 점심을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11시 45분, 다이앤이 집에 도착했고 브리트니의 차는 집 밖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다이앤은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무슨 일인지 브리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이앤은 열쇠로 문을 열었고 그녀가 문을 열자 악몽의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브리트니는 현관에서 멀지 않은 계단 앞에 쓰러져 있었고 삽을 든 남자가 브리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다이앤은 겁에 질린 채 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부엌에서 가장 큰 칼을 집어들고 다이앤을 위협하게 됩니다. 다이앤은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겁에 질린 채 이웃을 찾게 됩니다. 다행히 다이앤은 이웃을 만나게 되었고 이웃은 용감하게 다이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범인은 그곳에서 이미 도주한 상태였죠. 브리트니는 신음하며 힘들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차는 즉시 브리트니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다이앤은 911 교환원에게 범인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었죠. 다이앤의 설명에 따르면 범인의 키는 약 168cm이고 호리호리한 체격으로 20대 초반이라고 알렸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다이앤에게 범인의 인상착의를 다시 물었고 다이앤의 두 번째 설명은 첫 번째 설명과 달랐습니다. 다이앤의 새로운 설명에 따르면 용의자는 20세 전후로 키는 170cm에서 180cm이고 금발 또는 갈색 머리였다고 답했죠. 경찰은 용의자를 스케치해 사건이 발생한 주변을 살폈지만 끝내 비슷한 인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범인은 브리트니 집에 침입한 흔적이 없었으며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창문이 안에서 밖으로 깨져 있었습니다. 집 밖 깨진 유리 더미에서 한 방울의 혈액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범인이 이곳 창문을 깨고 도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범인이 현장에 남기고 간 삽은 브리트니 가족의 삽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강력 테이프가 발견되었고 이 테이프는 브리트니 가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종합해 볼 때 브리트니가 문을 여는 순간 범인이 뒤에서 브리트니를 습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범인은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거실에서 브리트니를 공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다이앤이 도착했고 다이앤이 비명을 지르고 뛰쳐나가자 범인은 유리를 깨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혈액 한 방울을 남긴 것이죠. 경찰은 범인이 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브리트니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원한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공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평소 브리트니의 대인관계는 매우 좋았으며 그녀를 공격할 만한 주변 인물은 전혀 없었습니다. 브리트니가 자신을 해친 인물을 경찰에게 알릴 수 있다면 사건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브리트니는 여러 곳에 부상을 입었고 특히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브리트니는 병원에 이송된 후 혼수 상태에 빠졌고 의사는 브리트니가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행히 브리트니는 10일 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대부분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걷고 말하는 능력도 모두 잃어버렸죠. 한마디로 브리트니는 갓 태어난 아기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후 브리트니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몇 개월 후 그녀는 퇴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브리트니의 상태는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후 다이앤 가족은 뉴멕시코에서 텍사스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브리트니는 재활센터를 찾아 1년 동안 열심히 재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브리트니는 다시 걸을 수 있었고 말하는 법도 다시 배울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전혀 없었죠.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범인은 당시 현장에 많은 증거를 남겼고 삽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지만 브리트니의 혈액이 다량 섞여 있어 용의자의 DNA 정보를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문을 채취했지만 지문은 희미하거나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죠. 다행히 유리 더미에서 발견된 한 방울의 혈액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혈액에서 DNA를 추출해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지만 아쉽게도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브리트니의 자매들은 당시 브리트니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알렸고 경찰은 즉시 브리트니의 남자친구에게 초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DNA를 대조한 결과 혈액의 주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브리트니 가족은 경찰에게 약 30명의 인물을 제공했고 그들 모두를 조사했지만 용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브리트니 가족은 브리트니의 친부를 의심하기까지 했었죠. 브리트니 친부는 과거 가정폭력 이력이 있어 그를 면밀히 조사했지만 역시 용의자 목록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건 해결의 희망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나도록 경찰은 용의자 신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후 2013년 이 사건은 조디 형사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조디가 수사를 맡은 지 2주 후 조디는 이전 수사에서 놓친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범행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를 스토킹했으며 범행 도구로 강력 테이프를 사용했었죠. 그리고 그는 사건 당시 브리트니 집 건너편에 살았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그가 사건 이후 뉴멕시코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것이었죠. 그 남성의 DNA 샘플을 확보할 수 있었고 조디는 마침내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남성의 DNA는 사건 현장의 혈액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디는 브리트니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건은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도 자택에서 공격을 받았고 범행에 사용된 무기 역시 삽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DNA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조디가 사건을 인수받은 후 새로운 수사 방식을 많이 제시했지만 여전히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브리트니는 5년 이상의 재활 끝에 일부 기억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공격받은 그날의 기억은 없었습니다. 조디는 브리트니의 그날의 기억이 뇌 손상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서 억압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이때 다이앤은 조디에게 최면술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조디는 이 아이디어를 승인하게 됩니다. 브리트니의 최면이 시작되었고 최면 중에 브리트니는 그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브리트니의 설명에 따르면 범인은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키가 크고 큰 코에 갈색 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트니가 세부 사항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성의 이름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브리트니의 설명에 따라 새로운 몽타주를 만들게 됩니다. 이 몽타주는 처음 다이앤의 설명으로 만들어진 몽타주와 분명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최면을 마친 후 브리트니는 조디 형사에게 9개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일일이 조사했지만 DNA와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2016년 중순 브리트니는 조디에게 10번째로
저스틴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스틴은 브리트니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언니의 전 남자친구로 브리트니와 같은 쇼핑몰에서 일하기도 했었죠. 조디는 브리트니에게 저스틴의 이름을 받은 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파라본이라고 불리는 기술은 DNA 샘플을 분석해 DNA 소유자의 머리색과 피부색, 눈 색깔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3D 기술을 통해 초상화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3D 초상화는 분명 저스틴과 많이 닮아 있었죠. 조디는 즉시 저스틴의 거주지로 향했습니다. 처음 저스틴은 우호적으로 협조에 응했습니다. 수사관이 저스틴에게 브리트니의 관계에 대해 묻자 저스틴은 브리트니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관들은 저스틴에게 DNA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때 저스틴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죠. 그가 DNA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은 저스틴이 버린 쓰레기를 통해 DNA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저스틴은 이미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2달 뒤 경찰은 저스틴의 거주지를 확인했고 그를 추적하던 중 그가 버린 맥도날드 컵에서 DNA를 얻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9년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마침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죠. 저스틴은 범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혈액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스틴은 헬스장에서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이 체포되기 얼마 전 그는 강간 혐의로 기소됐지만 제보자가 2주 후 고소를 취하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저스틴의 혈액으로 밝혀졌지만 그가 범인이라고 판결할 수 있는 증거는 혈액 한 방울 외에 다른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초기 수사를 진행한 수사관들에 의해 모든 증거품들은 이미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저스틴과 유죄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 유죄 협약을 맺게 되면 저스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항변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18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저스틴은 징역 50년에서 60년을 선고받거나 혹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스틴은 모험을 선택하지 않았고 유죄 협약 동의서에 합의하게 되었죠. 그렇게 2018년 저스틴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